네, 12월 17일 장 마감 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은 유안타증권 파이낸스 허브 강남점 한상혁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휴가 보내고 오셨죠? 네, 제주도에서 좀 일주일 동안 햇색이 쉬다 또 훨씬 왔습니다. 좋아지신 것 같아요. 제주도에서 좋은 공기 맡고 오셔서 그런가? 제가 또 공교롭게도 이번 주에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까 아. 네, 그러면서 집에서 좀 있는 시간이 좀 많았습니다. 네, 코로나 이것 때문에 네 맞습니다. 네. 지금 다들 또 증권사들도 또 비상 걸렸군요. 네. 돌아가면서 지금 재택근무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볼까요? 어땠습니까? 어제 참 나스닥이 그래도 2% 넘게 빠지면서 상당히 좀 겁을 먹었었는데 많은 분들이. 그러게요. 일단은 뭐 FOMC가 종료가 되었고 FOMC가 실제로 종료가 됐은 날은 시장이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어제 이제 미국 시장이 좀 나스닥 위주로 좀 많이 빠졌는데 요즘은 후폭풍이 이제 시간차를 두고 좀 자주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오늘 뉴욕 3대 지수가 어제의 반등을 뒤로 한 채 모두 하락한 가운데 특히 이제 나스닥 기술주 빅테크 관련된 종목들이 좀 많이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걱정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영랑은행에서 이제 기습적으로 금리 인상이 영향을 준 것 같은데 사실 시장에서 영국은 기준금리가 당연히 동결될 거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0.1%에서 0.25%로 15pp 정도를 올리자 이게 투자자들이 이제 긴축의 시대에 이제 드디어 들어갔구나. 그래서 이제 현타가 좀 온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밸류에이션이 좀 높았던 기술주들이 좀 매도를 좀 많이 보였던 것 같고 필수 소비재 관련주로 조금 적극적으로 포트 조정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미국에서 시총 상위 빅테크 기업들 주가 하락이 컸는데 미국은 이제 오늘 밤이 선물 옵션 동시만기이거든요. 일명 내마녀의 날이 이제 오늘인데 뭐 극심한 변동성과 함께 마켓에 좀 변곡점을 만들어낼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FOMC를 앞두고 대략 한 달 가까이 좀 미국 시장 역시도 조정을 보여왔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하방으로 배팅을 해놓은 세력들 역시도 꽤 많았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아마 이벤트 누구나 FOMC 때 좀 매파적인 얘기가 나올 거라고 좀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락 배팅을 했던 세력들이 좀 많았을 것 같고요. 이번에 한번 털고 나갈 기회가 필요할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이런 변동성을 키워나가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역시나 미국 시장 역시도 진정한 방향성을 만들어내려면 다음 주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선물 옵션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음 주에 시장의 방향성이 좀 만들어질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시장이 오늘 열렸죠. 오늘 열렸는데 다행인 거는 미국 시장에서도 나스닥의 빅테크 위주의 그런 고성장주들 위주로만 좀 하락을 했고 다우지수는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나스닥에서도 일부 종목들만 좀 하락을 했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리스크가 뭐 그렇게 크지 않았다. 시장 전반적으로. 그리고 원자재 시장에서도 본다라고 하면 유가가 좀 올라오면서 리스크 선호 현상이 그대로 유지가 되었고 채권 시장 뭐 별다른 문제 없었고 특히 달러가 좀 약세로 갔어요. 좀 달러가 약세로 가는 게 아무래도 이제 유럽의 유로화가 좀 강세를 가면서 달러가 이제 약세로 갔는데 달러가 약세로 가다 보니까 시장의 리스크가 매우 커지는 상황에서는 안전자산의 대표격인 달러가 강세로 갈 수밖에 없는데 달러가 약세로 갔다라는 거는 리스크가 그렇게 크게 불거진 건 아니구나라고 좀 국내 시장에서는 좀 안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한 5천억 넘게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서 거래소 시장은 플러스권으로 좀 마감이 되었고요. 코스닥은 아무래도 성장주 위주의 종목들이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시장과 마찬가지로 일정 부분 성장주 종목들이 좀 조정을 받으면서 코스닥의 약보합 정도를 마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미국도 하락 쪽에 베팅한 사람들은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 투자자들은 뭐 애플 같은 경우 그 공매도가 뭐 60%라는 뭐 신문 기사도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뭐 하여튼 지금의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상당히 자기들도 좀 높게 보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어떤 건수가 나오니까 이제 좀 하락 쪽에 베팅하는 그런 투자자들도 많았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하여튼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겁이 나는 거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멈춰줘야 되는데 이게 계속 간다 그러면 우리 시장도 계속 뭐 커플링 될 수밖에 없으니까 일단 지금 시점에서 우리 투자자들이 주의해야 될 거, 뭐 이렇게 챙겨야 될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뭐 긴축의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는 있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장주 위주의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과서 쪽으로 본다라고 하면 금리가 올라가고 그러면 이제 할인율이 커지기 때문에
성장주에 불리한 환경이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는 않아요. 이게 실제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미국 시장을 지금 이끌고 있는 뭐 애플이라든지 아마존,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이들 종목이 모두 성장주이고 과거 금리가 인상됐던 시기에도 계속적으로 주가 상승을 좀 보이면서 시장을 이끌어 왔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음 그림을 같이 한번 보시면요. 미국의 기준금리를 제가 가지고 나온 그림인데요. 보시면 만약에 지금 이제 이번에 FOMC 결과대로 점도표에 찍힌 대로 금리가 인상이 된다라고 하면 내년에 한 기준금리가 3번을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 0.75에서 한 1% 정도 수준, 한 요 정도 수준까지 올라올 거예요. 그죠? 0.75에서 1%. 점도표에서 내년에 한 3번 정도 올린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내후년 2023년에 추가적으로 3번을 올린다라고 하면 1.5에서 1.75 정도가 될 겁니다. 한 요 정도 수준이 될 거예요. 요 정도 수준까지 좀 올라오게 될 건데 이게 이 정도까지 금리가 올라온다라고 하더라도 금리의 절대적 레벨이 매우 낮아요. 지금. 매우 낮다라는 거고 팬데믹 이전 시대를 본다라고 하면 팬데믹 이전 시대라면 이때였습니다. 이전 시대가 한 1.5에서 1.75였고 2019년 그러니까 2019년에는 2%가 훌쩍 넘어갔었거든요. 금리가. 근데 뭐 내년에 금리를 3번 올린다고 하더라도 팬데믹 이전보다 훨씬 더 낮은 수준의 금리, 기준금리 수준이고요. 그 내후년에 추가로 3번을 올린다라고 하더라도 팬데믹 이전 수준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밖에 안 올라와요, 금리가. 그러니까 2년에 걸쳐서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기껏해야 우리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좀 돌아가는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 금리 수준에서 절대적인 금리 레벨이 낮은 수준에서 성장주가 부러져 나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건 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과연 정말 연준에서 지금 생각하는 대로 금리를 전도표에 나와 있는데 금리를 계속 이렇게 올릴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회의감을 좀 들고 있습니다. 이게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 점도표 자체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사실 점도표가 맞은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대로 된 경우가 거의 없다고 그러는데. 네,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연준 위원들도 지금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정도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항상 미래에는 돌발 변수라는 게 항상 있는 거고 그때마다 연준의 점도표는 바뀌어 왔기 때문에 지금의 점도표대로 그대로 스케줄이 흘러갈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미국이 이게 금리를 이렇게 쉽게 올릴 수 있는 환경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금리라는 게 성장률과의 비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금리보다 성장률이 훨씬 더 많이 나오거나 높은 상황이라고 하면 금리가 올라가는 거는 절대적으로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미국이 가지고 있는 재정 적자 수준이라든지 부채 규모를 감안을 한다라고 했을 때 미국이 과연 여기서 금리를 빠르게 올릴 수 있을까? 저는 힘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연준 역시도 이게 미국 경제에 타격을 주지 않는 선에서 그 정도까지만 이제 금리를 올릴 것이고 내년부터는 경제 성장률도 기저효과가 끝나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좀 줄어들고 꺾일 게 뻔하기 때문에 그동안 쌓아놓은 부채들이 가계, 기업, 정부 최근까지 얼마나 2년 가까이 얼마나 많은 부채가 지금 쌓아져 있는 상황입니까? 그렇죠. 여기서 금리를 올린다는 거는 이자 부담을 어마어마하게 가중시키기 때문에 이거 자칫 잘못하다가 이러다 다 죽습니다. 진짜 금리를 빠르게 올리면.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연준에서 금리 상승의 이유가 물가에 있잖아요. 물가 잡겠다고 지금 금리를 올리겠다라고 하는 스탠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물가 상승이 일어나는 이유가 수요단에 있는 게 아니라 공급단에서 시작이 된 것이고 지금 기업들이 원재료비 상승 때문에 여러모로 힘든데 이게 물가를 지금 그러면서 올리고 있는 건데 이게 원재료비 상승에 또 금리가 올라가면서 재무 건전성까지 악화된다? 이러면 문 닫는 공장들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그러면 자칫 잘못했다 인플레이션은 오히려 더 악화되는 그런 수준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준에서는 지금 생각하는 대로 금리가 그 스케줄대로 금리가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연준에서 노리는 거는 어떻게든 이거 잡고 싶은 거예요. 이거 기대 물가를 잡고 싶은 겁니다. 브레이크 이븐 인플레이션 레이트라고 해서 10년 뒤에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을 기대하는 건데 이 기대 물가만 어떻게든 잡고 내려간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람들이 물가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 물가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걱정 안 해도 돼. 연준에서 행동에서 나설 거야. 연준이 해결해 줄 거야. 이런 것만 통해서 기대 물가만 잡힌다라고 하면
실제적으로 금리가 그렇게 빠르게 올릴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최근에 기대물가가 좀 보시면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연준에서 이게 내려오게 된 계기가, 기대물가 내려오게 된 계기가 이번 12월 FOMC 회의에서 누가 봐도 매파적인, 그리고 금리를 내년에 올리고, 그리고 테이퍼링 스피드업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이게 기대물가가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준에서는 일정 부분 소기의 목적은 달성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물가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앞으로 좀 내려오게 된다라고 하면 내년도의 금리 인상 속도는 생각보다는 빠르지 않다. 그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뭐 이건 그때 상황을 이제 가봐야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장 이제 걱정이 되는 건 지금 어쨌건 연준의 저런 스탠스를 보고 시장 혹은 투자자들이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그거에 따라서 시장은 또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지니까. 그러나 어쨌건 지금 우리 한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연준은 그렇게 공격적으로 말처럼 금리 인상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투자자들도 많이 있으니, 이게 만약에 브레이크 이븐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이 기대물가가 계속적으로 내려오게 된다라고 하면 아마 시장의 참여자들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이거 금리 인상이 그렇게 서둘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왜냐면 지금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는 이유가 물가 상승이 있는 거잖아요. 물가 상승을 잡겠다라고 해가지고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는 건데, 기대물가가 만약에 잡혀서 내려오게 된다라고 하면 투자자들은 그러면 생각보다 금리 인상이 빠르지는 않을 수가 있겠네? 라고 생각을 하게 될 거니까 지금 여기서 성장주에 대한 투자를 접는다? 이거는 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또 그 부분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 성장주들이 요 한 달 사이에 많이 빠졌어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도 그렇죠. 상당히 좀 많이 빠져 있고,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성장주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빠진 종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가격적인 매릿이 많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몇 달간은 오히려 성장주 위주의 주가 상승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상황을 너무 그렇게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비관적으로만 보지 없습니다. 말고 양쪽 사이드를 좀 다 지켜보면서 네. 좀 냉정함, 그리고 잘 이렇게 합리적으로 분석하려는 어떤 생각들을 좀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일단 국내 시장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번에 이제 SK그룹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죠. SK텔레콤. 근데 SK스퀘어하고 SK텔레콤 인적 분할 한 다음에 사실 SK스퀘어가 상당히 오를 거라고 기대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상황은 정반대가 돼버렸어요. 그러게요. SK스퀘어는 뭐 주가가 연일 좀 빠지고 있고, SK텔레콤이 오히려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는 아마 시기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HTS 한번 켜보도록 할 텐데요. 왜냐면 이게 시기적으로 12월 정도가 이제 들어오면서 이 배당과 관련된 수요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SK스퀘어와 SK텔레콤이 이 배당과 관련된 수요 때문에 극명하게 좀 나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먼저 SK스퀘어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SK스퀘어는 보신다라고 하면 주가가 재상장을 한 이후에 계속적으로 흘러내렸어요. 그러면 이 계속적으로 흘러내려온 과정을 본다라고 하면 이걸 누가 팔았느냐, 누가 팔고 있느냐 보면 외국인입니다, 지금. 외국인이 진짜 주구장창 팔고 있습니다, 지금. 이 외국인이 파는 이 매도 물량이 도대체 뭔가라고 봤을 때,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배당을 줍니다. 지금, 아마 지금 오늘 가격으로 한다라고 하더라도 5% 이상의 배당 수익률이 나올 거예요. 근데 SK스퀘어는 배당을 주지 않습니다. 물론 앞으로 줄 수는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배당에 대한 수요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외국인의 펀드들이라든지 외국인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배당과 관련된 수급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기존의 SK텔레콤을 가지고 있었을 때, 분할하기 전에 SK텔레콤을 가지고 있었을 때는 배당에 대한 매력 때문에 SK텔레콤을 가지고 있었던 외국인도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SK스퀘어가 떨어져 나갔죠. 여기서는 배당을 안 주죠. 그러면 당연히 이들에서는 목적에 맞지 않죠. 그러면 SK스퀘어를 매도를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SK텔레콤을 매수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SK텔레콤을 본다라고 하면 외국인 매수세가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배당을 좀 많이 주는 SK텔레콤 쪽으로 외국인의 수급이 좀 쏠리고 있고, 배당을 주지 않는 SK스퀘어 쪽으로는 매도가 계속 나가고 있는데, 여기서 누구나 이제 그런 부분은 알아요. SK스퀘어 쪽에는 배당과 관련된 매력이 없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이 나가겠구나라는 부분을 아니까, 그래서 이제 공매도까지 같이 나오는 거죠. 이걸 노리는 공매도까지 같이 나오니까, 사실 SK스퀘어 입장에서는 좀 과하게 빠진 면이 있어요, 지금. 왜냐면 이 과하게 빠졌다는 부분은 뭘 말하냐면, SK
하이닉스 지분을 얘네들이 지금 20%를 들고 있잖아요. SK 스퀘어가. 근데 SK 하이닉스가 지금 시가총액이 오늘 날짜로 89조 정도 됩니다. 그러면 20%라고 하면 90조라고 자꾸 하면 한 18조 원 정도? 지분 가치가 한 18조 원 정도를 SK 스퀘어가 그대로 갖고 있는데 보통 지주사로서는 50% 정도 할인을 한다라고 하죠. 그러면 20%의 지분 가치 18조에서 50%딱 뚝 할인을 한다라고 하면 한 9조 원 정도의 지분 가치가 평가를 받을 거예요. 근데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입니까? 8조 원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SK 스퀘어는 그러면 SK 하이닉스만 지분을 갖고 있느냐? 아니에요. 11번가라든지 티맵이라든지 그 밖에 여러 비상장 회사들의 지분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SK 스퀘어가 앞으로 하려는 방향 자체가 블록체인과 관련된 그리고 플랫폼과 관련된 이런 4차 산업과 관련된 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해서 새로운 사업을 많이 육성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업 자체는 굉장히 고멀티플을 적용을 받는 분야인데 지금 SK 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SK 하이닉스의 지분 가치만도 평가를 못 받고 있다. 이렇게 끌고 오는 현상은 외국인의 공매도에 있습니다. 물론 일부는 외국인의 그 배당과 관련된 수급 때문에 매도가 좀 나오기는 했겠지만 거기에 추가적으로 알파 정도로 만든 부분은 공매도가 분명히 지금의 하락을 좀 만들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SK 스퀘어는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만약에 큰 자산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 외국인의 매도는 연말까지는 지속이 될 수는 있지만 아마 내년 초에는 분명히 바뀔 거라고 봅니다. 이 배당과 관련된 수급들이 다 나간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외국인의 매수세가 내년 초부터는 들어올 수가 있는 거고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왔을 때 쇼커버닝이 좀 강하게 좀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주가 상승은 좀 매우 강력하게 좀 빠르게 좀 올라올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큰 자산 관대 분들이라든지 큰 돈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연말까지 SK 스퀘어는 굉장히 편안한 선택이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8조 원 내외에서의 시가총액의 SK 스퀘어는 계속적으로 좀 우리가 주목을 해보고 간식권에 두고 매수해 볼 수 있는 충분히 매력이 있는 회사다라고 보고 있고요. 반면에 SK텔레콤은 모르겠습니다. 이 배당 국내에서도 이제 배당주 위주 투자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딱 맞는 주식이지만 그렇지 않고 뭐 좀 이렇게 시세 차익을 노리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지금 주가 상승에 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익 실현 좀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주목받는 게 또 하나가 있는 게 SK 이노베이션이 좀 주목을 받고 있죠. SK 이노베이션 한번 또 같이 한번 볼까요? SK 이노베이션은 얘는 최근에 좀 며칠 사이 좀 강하게 좀 올라오고 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 영향을 좀 받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1월 중순 되면 이제 상장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최근에 물적 분할과 관련된 이슈가 지금 나오고 있죠. 이제 금융위에서 이 물적 분할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손을 보기로 좀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여당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좀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누누이 주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자회사, 주요 자회사를 물적 분할해가지고 상장시킬 경우에는 이거 지주사는 상폐해버려야 돼요. 그런 그 정도의 요건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대주주들이 꼼수를 안 부립니다. 그렇지. 이거 물적 분할, 그러니까 주요 자회사를 물적 분할 한다는 거는 정말 꼼수거든요. 이거 우리나라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외국,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거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에요. 이거 다 소송감입니다. 이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꼼수를 보인다는 거는 얼마나 우리 소액주주들을 무시하고 있고 진짜 안 보고 있는지 신경을 안 쓰고 있는지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거고 앞으로 이 금융위원회에서 물적 분할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제재를 가한다라고 했을 때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야 어차피 뭐 상장 일정까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라고 하지만 그러면 과연 그 다음에 SK 이노베이션이 SK온을 제대로 상장시킬 수 있을까? 라는 이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SK 이노베이션이 반대급부로 좀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LG화학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지금 시가총액이 한 120조, 70조, 80조 정도를, 얘기를 하고 있고, 거기서 이제 상장을 하고 난 다음에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다면 100조 원 이상을 좀 바라보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SK 이노베이션의 그 자회사인 SK온의 배터리 기업 가치를 과연 얼마를 줘야 될 것인가? 거기 봤을 때 SK 이노베이션은 배터리 사업에 대한 기업 가치가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다. 지금 주가 수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가 수준이 좀 올라오고 있지 않나라고 해서 저는 SK 이노베이션은 오히려 지금부터는
좀 괜찮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SK 이노베이션은 좋은 모습, 긍정적인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참 그 LG화학 그 뭐죠? 다음 내년도 시장도 좀 쉽지 않겠다. 그리고 특히 대형주들의 장이 오기는 좀 만만치 않겠다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수급이잖아요. 맞습니다. 대형 IPO에 그리고 따른 뭐 이거 수급 하나만 쪽이. 해도 뭐 70조니까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2차 전지 소재 업체들도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하고 난 전후에서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ETF와 관련해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훅 들어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 물론 LG 화학이 편출이 됩니다. LG 그 ETF 내에 LG 화학이 구성 종목이 돼 있는데 LG 화학은 편출이 될 거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 자리에 들어오게 될 건데 워낙 시가총액 규모가 커서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소재 업체들한테 매도 물량이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소재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 전후까지는 조금 매도 물량이 좀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 전후까지는 좀 조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지금 많은 그 투자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왜냐하면 또 물린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빠져나와야 되는데라고 생각하는데 또 주가가 그렇게 쉽게 움직여주진 않으니까 하여튼 지금 이 연말 앞두고 많은 고민들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지금 이 SK 스퀘어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매수의 관점으로 지켜보자. 저는 강력 매수 의견입니다. 강력 매수. 네. SK 정말 이 가격에서는 8조 원 내에서는 과연 여기서 뭐 물려봤자 얼마나 더 물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네. 자, 그러면 그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초반에 사신 분들, 그런 기대감 가지고 사신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지금 많이 물려 있는 분들. 일단은 물타기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만약에 분할하기 전에 저도 저희 파이로 채널에 나와서 SK텔레콤에 대해서 분할하기 전에 한번 매수를 해보시고 분할 이후에 그거에 대한 기업 가치 상승을 한번 노려보자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분할 이전에 SK텔레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SK텔레콤이 있을 거고 SK스퀘어가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SK텔레콤은 지금 주가 수준에서는 어느 정도 매도를 좀 해보시고 이 자금을 가지고 SK스퀘어를 사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 고객님들 그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분할로 이쪽에서는 계속 오늘 같은 경우에도 SK텔레콤을 일부를 매도를 진행했었거든요. 6만 뭐 1,000원 뭐 그 이상에서는 분할로 매도를 했고, 그 자금을 가지고 SK스퀘어로 오늘 매수를 했는데, 계속적으로 SK텔레콤이 추가 상승을 할 때마다 이쪽에서는 비중을 줄이고 SK스퀘어로 좀 가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냥 SK스퀘어가 좋다라고 하셔가지고 상장할 때 SK스퀘어를 사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그렇죠. 지금 물려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은 여력이 되신다라고 하면 추가 매수 저는 괜찮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지금 있습니다. 가격대에서는? 네,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시가총액 8조 원 내에서는 SK스퀘어는 우리가 추가 매수를 정말 적정한 가격이다, 기업 가치로 봤을 경우에나, 그리고 시기적으로 봤을 경우에나 다음 주까지 본다라고 했을 때 저는 매수 관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올해도 이제 며칠 안 남았단 말이죠. 이제 잘 정리하고 이제 내년 장을 준비해야 되는데, 내년도에 어떤 주식이 오를 것이냐. 근데 다 연결이 되는 거죠. 내년도에 오를 주식, 그 다음에 그 전에 그 우리 대주주 양도세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오를 만한 주식을 선택하는 것도 있지만 사는 문제도 올 연말에 사는 게 좋으냐 아니면 내년도에 사는 게 좋으냐, 뭐 여러 가지 이 연말 연초에 관련된 이슈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도 좀 한번 풀어봐 주시죠. 매수를 제일 좋은 시점은 다음 주 금요일이 24일 날 2분 날이잖아요. 다음 주 딱. 그러면 다음 주 한 24일 금요일 정도부터는 매수를 한번 가담해 보시는 게 어떠신가 싶고요. 왜냐하면 대주주 양도세 관련된 물량들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시장에 거의 80% 정도는 출회가 됐다라고 보고 있는데, 남은 10%에서 20% 정도 물량이 다음 주까지 해서 정리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너무 최저점에서 산다라는 생각보다는 다음 주 금요일 정도부터는 이제 슬슬 매수 관점, 그러니까 다음 주 후반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음 주 초까지는 양도세와 관련된 물량들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다음 주 후반부터는 우리가 그와 관련된 똘똘한 개별 종목들을 좀 매수 시점을 한번 잡아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항상 1월 연초 효과가 항상 셌어요. 항상 강했던 거기 때문에 1월에는 그 1년의 희망을 항상 품고 뭐 주가가 오르는 면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올해 그러니까 내년에도 연초에는 좀 강한 상승장이 좀 연출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노려보신다고 하면 개별 종목 다음 주부터는 좀 매수 좀 들어가 보시는 게 좋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미 그런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미 대주주 양도세 이슈가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똘똘한 개별 종목에서는 이미 매수세가 들어오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렇게 매크로 환경이 불확실하고 미국 시장이 많이 빠져도 국내 시장 그렇게 많이 안 빠지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대기 매수세가 그만큼 많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개별 종목들 본다라고 하면 호가에서 빠지면 득달같이 달라붙어가지고 밑에서 받는 호가 매수세가 보입니다. 이거는 저가 매수를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이 종목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경우에는 충분히 매수 대기 여력도 많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자, 그렇다면 하여튼 그러한 것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좋은데 항상 그 불안하니까 그러게 딱 질르지를 못하는 건데 일단 그러면 그런 여러 가지 환경들을 바라보면서 그럼 내가 이제 매수를 했어요. 매수를 했는데 24일에 매수를 했어요. 혹은 그 이후에 그러면 그때 산 주식은 언제 팔 것이냐? 이 연말에 산 주식은 또 뭐 연초에 파는 게 좋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해가지고 그 종목을 샀을 때 이걸 트레이딩 관점으로 샀을 거냐, 안 그러면 그 내가 업종과 산업의 힘을 믿고 방향성을 보고 투자를 했나, 그거에 따라 달라질 것 같은데요. 아마 대부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본인들은 투자를 한다라고 말씀하시지만 트레이딩이지. 제가 볼 때는 다 트레이딩이거든요. 그리고 요즘 같은 장에서는 장기 투자 생각하고 수익도 좀 냈던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다 후회하거든. 그때 팔았어야 돼. 네, 일주일을 못 버티세요, 일주일을. 네, 주가의 흐름을 일주일을 못 버티시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투자자들이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한 2월, 그러니까 그 구정 있잖아요, 구정. 우리가 시기적으로 봤을 경우에 경험상 봤을 때 구정 전후에 팔았던 수익률이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정 전에 우리가 연말에 샀던 주식들 판다라고 하면 아마 쏠쏠한 수익이 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도 매도 시점을 바라본다라고 하면 구정 전, 구정 후 이 정도를 한번 바라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자, 근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웬만해서는 정말 딱 똘똘한 장기 투자하세요. 똘똘한 종목 다 골라가지고 진짜 1년, 2년 꾸준히 정리식으로 투자해 가시면서 그 기업에 대한 성장 스토리를 함께 공유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주식이 어디가 있을까요? 어떤 주식을 그런 주식으로 생각하세요? 저도 이제 이 연말 정도가 되면 항상 그 생각을 해요. 어떤 생각 하냐면, 야, 올해 한번 돌이켜보는 거죠. 올해도 정말 몇 배씩 올라갔던 종목들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시장은 어렵다라고 하지만, 그래서 그 와중에서 뭐 2배, 3배씩 올라갔던 종목들이 있었거든요, 분명히. 그리고 내년에도 분명히 시장은 어려울 거예요. 시장 항상 쉬웠던 적은 없어요. 내년에도 분명히 어려울 텐데, 그러면 내년에도 2배, 3배 또 올라가는 종목들 생길 겁니다. 과연 그러면 그런 종목들이 어디에서 나타날까, 또 어떤 종목이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인데, 그래서 지난주에도 휴가를 갔죠. 휴가를 가서 제가 찬찬히 고민을 했죠. 놀고 먹은 건 아니에요. 제주도에서 그 고민한 결과가 좀 잘 나왔어요? 항상 이제 그런저런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 과연 투자 수익을 어디서 얻으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몇 가지 종목을 제가 추려서 가지고 왔어요. 몇 가지 종목 한번 추려서 갖고 왔는데, 내년에 꼭 들고 가야 될 업종하고 종목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보세요. 네. 뭐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이 뭐 내년에 뭐 여기서 몇 배 간다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한번 같이 한번 공유를 해보고 고민을 해보자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정말 큰 시세가 난다라고 했을 때 다 뭐 좋은 기억을 남겼으면 좋겠는데, 일단 첫 번째는 메타버스입니다. 메타버스는 이미 기정사실화예요. 내년에는 전체 인구의 절반 정도가 알게 모르게 메타버스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또는 가상의 공간을 체험하게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메타버스의 변화는 모든 것을 디지털화하기 때문에 저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변화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을 하는 것도, 그리고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면서 보는 것도 결국은 일상생활 대부분은 온라인 상에서 보낸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온라인 상에서 보낸다는 게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활용이 되는 거고 이와 결합된 신사업들이 내년도에 정말 큰 투자 기회를 우리에게 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봐야 될 부분이 이 VR 기기의 발전. 그러니까 지금 오큘러스에서 VR 기기가 가장 대표격이라고 하지만 내년 말에는 애플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VR 기기가 정말 많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마트폰을 처음에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스마트폰이 애플에서 처음 딱 발생이 되고 난 다음에 발매가 되고 난 다음에 많은 업체들이 스마트폰을 출시를 했잖아요. 삼성전자, 뭐 LG전 지금은 철수를 했지만 많은 업체들이 스마트폰을 하겠다고 이 시장에 다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스마트폰 부품 업체들이 그 당시 시세 10배씩 갔거든요. 정말. 지금 딱 이 시장이 개화되는 시장이 VR 기기 이쪽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 VR 기기 쪽에서의 그런 부품 업체들 한번 잘 보실 필요가 있고 이 VR 가장 큰 성장을 보이는 쪽은 아무래도 이 VR 기기를 이용한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가장 큰 시세를 보일 거예요. 하지만 이제 국내에서는 이런 소프트웨어 파워는 좀 상대적으로 좀 적으니까 네. 대신에 하드웨어 쪽으로 굉장히 잘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볼 수 있는 게 첫 번째 볼 수 있는 게 동훈아나텍. 동훈아나텍. 네, 저 이제 차트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이 동훈아나텍은 햅틱 IC 칩으로 매우 유명한 회사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화면을 터치하거나 버튼을 눌렀을 때 촉감이라든지 힘 그리고 이렇게 진동을 느끼게끔 그렇게 하는 이제 칩이거든요. 이게 이제 햅틱 IC 칩이라는 건데 오큘러스의 이 햅틱 IC 칩을 공급을 논의하는 것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동훈아나텍이. 그래서 아마 사진을 보신 분들도 있으실 건데 오큘러스가 이게 VR 기기도 있지만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이게 장갑 같은 형태 해가지고 이게 가상의 세계에서 촉감을 느끼게끔 그런 기기를 지금 출시를 준비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납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빠르면 이제 조만간 뭐 내년 초에 제품 공급도 가능하다라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인데 이 고도화된 촉감 인식 햅틱 제품이 이 회사를 굉장히 성장을 견인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햅틱 IC 칩은 이 VR 기기뿐만 아니라 최근에 자동차 쪽으로도 매우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요. 원래 작년부터 제네시스 G80 모델이라든지 이런 터치 컨트롤러를 이미 공급을 하고 있는데 현대차에서도 이 상위 고급 모델에서는 이 햅틱 드라이버 IC 칩을 적용을 확대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동훈아나텍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분야에서 축적된 이 햅틱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은 자동차용 시장으로도 본격적으로 공략이 가능하고 VR, AR 시장이 커짐에 따라서 점차 수요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성장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좀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데 저희가 이럴 때 말씀을 드릴 때 이렇게 양봉해서 사지 마시고요. 그렇죠. 오늘 같이 이렇게 음봉이 나왔을 때 주가가 조정이 나왔을 때 분할 매수 관점을 한번 좀 큰 그림을 보시면서 한번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동훈아나텍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거기에 이제 말씀하세요. 네. 일단 이 동훈아나텍 이 회사의 그 기본적인 특징, 그러니까 뭘 해서 먹고 사는지 이런 것들은 가볍게 한 번 더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이 회사는 기본적으로 팹리스 업체입니다. 팹리스 업체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설계만 해요. 칩의 설계만 하고 설계된 칩을 가지고 생산은 이제 파운드리 업체에 맡기는 거죠. 이렇게 생산을 해줘 이렇게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OIS라고 하는 카메라에 들어가는 칩 자체를 굉장히 잘 만드는 그런 회사였어요. 그래서 중국 쪽으로 화웨이 쪽으로 납품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잘 아시다시피 화웨이가 이제 미국한테 두들겨 맞으면서 화웨이 쪽의 매출이 많이 감소를 했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동훈아나텍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화웨이 매출이 계속 감소를 하다 보니까 주고객사가 두들겨 맞고 있으니까 같이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카메라와 관련된 OIS 관련된 매출이 많이 급감하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 제가 보는 거는 OIS 쪽의 매출 성장이 아니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햅틱 IC 칩이라는 이 칩과 관련된 매출 비중이 내년부터는 상당히 많이 성장을 하면서 카메라 쪽 매출을 능가할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동훈아나텍은 완전히 좀 다른 회사로 좀 탈바꿈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해서 저는 내년도에 VR, AR 쪽을 봤을 경우에는 동훈아나텍을 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거래량도 또 많이 터졌네요. 이렇게 거래량 터진 거는 이제 오큘러스 쪽으로 이 그 장갑각 같은 그런 쪽으로 이제 공급 가능성, 부품 공급 가능성이 좀 불거지면서 거래량이 터져 나왔는데 눌렸다가 다시 한번 21선 정도에서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 저는 굉장히 이 회사의 힘을 좀 최근에 좀 보여주는 것 같아서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 회사, 투자할 만한 회사는 어디일까요? 두 번째는 이 회사는 좀 많이 알려진 회사인데요. BH입니다. BH. BH 같은 경우에는 전자제품 필수부품이라고 할 수 있는 FPCB라고 하는 이제 연성 회로기판을 만드는 업체죠. 이번에 3분기에 완벽하게 턴어라운드를 했거든요. 1분기에 영업이익이 한 150억 적자를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2분기에는 한 10억 원 규모로 적자폭이 대폭 감소를 했는데 3분기에 437억 원의 흑자 전환에 좀 성공을 했습니다. 대폭적으로 이제 이익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주 고객사가 삼성전자하고 애플이에요. 근데 삼성전자 쪽에는 폴더블 이 FPCB 출하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폴더블 폰과 관련된 출하량이 많이 늘어나면서 그쪽에 이제 실적이 많이 찍히면서 실적이 턴어라운드를 하는 건데 앞서 이제 오큘러스 얘기를 말씀을 드렸지만 애플 역시도 이제 이 VR 기기를 출시를 할 거예요. 그러면 애플에서 VR 기기를 출시를 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디스플레이입니다. 디스플레이. 아무래도 이 디스플레이가 멀미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게 맞아. 오큘러스라든가 이거 사용해본 사람들 얘기하면 이게 갑자기 막 어지럽고 현기증 나고. 해상도가 떨어지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고해상도를 분명히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면 LCD는 절대 구현해낼 수가 없고요. 무조건 OLED 써야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고급화된 OLED를 써야 되는데 이 OLED가 탑재가 된다라고 했을 때 지금 애플 같은 경우에 현재 삼성 디스플레이로부터 대부분의 OLED를 가져다 쓰고 있는데 이 삼성은 Y옥타라고 하는 이 내장형 터치 패널 기술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제가 구체적인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는 이 제조 기술에 사용되는 RFPCB를 BH가 납품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애플이 VR 기기를 나타내고 삼성 디스플레이로부터 OLED를 가져다 쓴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 BH의 이 RFPCB 단가도 매우 상승할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BH는 지금 완벽하게 턴어라운드를 보이고 있지만 이게 반짝할 실적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폴더블과 관련해서 내년도에 삼성전자가 폴더블 폰을 판매하겠다라는 굉장히 좀 공격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폴더블과 관련된 그 PCB의 출하량이 내년도에도 굉장히 커져 나갈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쪽에서의 경쟁사라고 좀 할 수가 있는 삼성전기가 경쟁 업체거든요. 이 삼성전기가 이 시장에서 사업 철수를 이미 공식화했습니다. 사업 철수를 공식화했기 때문에 삼성전기가 철수한 사업 부분에서의 MS를 가져간다라고 했을 때 한 15% 정도 점유율 상승을 보여줄 거예요. 그러면 BH 같은 경우에는 이 AR, VR 기기의 성장세와 함께 그리고 기존 사업에서도 시장 점유율 상승과 같이 한다라고 했을 때 내년도에 굉장히 큰 상승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BH 역시도 저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다음에 이제 컴투스도 상당히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했는데 이유는 왜일까요? 게임 업종에 대해서 굉장히 좀 좋게 생각하고 있어요, 내년도에. 아까도 얘기하셨죠. 예, 게임 업종에 대해서 굉장히 좀 좋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게임 업종은 최근에 된다, 안 된다 논란이 좀 있어요. 논란이 있는데, 이게 왜 일단은 논란을 만들게 된 계기가 왜 그러냐면, 이 베트남 게임사가 개발한 엑시 인피니트라는 그 가격이 급락을 하면서 이게 논란이 시작이 됐어요. 이게 유저들이 게임에서 획득한 코인을 너무나 많이 현금화 시키면서 그렇죠. 코인 가격이 급락이 나온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게 시장에서 코인이 쏟아져 나오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코인 가격 하락은 이 P2E 게임의 수지 타산이 맞지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이 엑시 인피니티라는 게임의 시스템이 잘 작동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게 지금 게임 회사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게임은 재밌어야 된다는 거죠. 게임은 그치. 재밌어야 됩니다. 왜냐면 가상화폐 이것 때문에 아니라 게임 자체가 재밌어서 아이템 사고 싶고 뭘 사고 싶고 해야지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게임 내에서 획득한 코인을 가지고 게임 내에서 아이템도 사고 내 캐릭터를 꾸며보고 이런 게 나와줘야지만이 게임 내에서 코인들이 소비가 될 것이고 현실화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수요와 공급이 맞아지는 현상이 나타날 건데 그러려면 진짜 게임이 재밌어야 돼요. 그러면 게임이 재밌으려면 역시나 제일 중요한 게 IP입니다. IP. IP가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고요. 이 검증된 IP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유리한 국면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컴투스를 계속적으로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 정말 게임 업종 내에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잠재력 큰 회사라고 보고 있는데 지난 컨퍼런스 콜을 진행을 하면서 역시나 P2E 게임을 준비 중에 있다는 얘기를 했었고 이 서머너즈 워 크로니클에 대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1분기에 일부 국가에서 소프트 런칭을 한 이후에 2분기에 이제 정식 런칭을 하게 될 건데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1 매출 목표를 한 8억 정도를 잡고 있어요. 네. 지금 회사 측에서는. 지금 위메이드가 미르포가 처음에 등장을 했을 때 이게 1 매출 수준이 2억 수준이었거든요. 그게 이제 평균적으로 지난달에 한 6, 7억 수준까지 올라온 건데 만약에 컴투스의 크로니클이 1 매출 8억을 찍는다라고 하면 이거는 보수적으로 아무리 보수적으로 붙는다고 했을 때 한 7, 800억 수준의 영업이익이 붙는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컴투스가 기본적으로 한 1200억에서 한 1300개 정도는 영업이익이 찍혀요. 그러면 내년에 신규 추가적으로 한 700개에서 800개가 이익이 붙는다 했을 때 2000억 이익이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시가총액이 한 2000억 정도, 2조 원 정도 수준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한 10배 수준이에요. 그러면 게임 업종이 한 10배 정도의 그러니까 멀티플 적용받는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보통 한 30배 이상을 받기 때문에 굉장히 싸다라는 느낌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이제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지분 가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위직 스튜디오라든지 데브 시스터즈, 그리고 상장을 앞두고 있는 K뱅크 지분까지 이런 걸 봤을 때 못해도 한 1조 원 이상의 기업 가치를 지금 갖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분 가치가 1조 원 이상 되는 회사가 지금 시가총액이 한 2조 원 정도밖에 되지 않고 내년도에 그런 2천억 가까운 영업이익을 기록을 한다라고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컴투스는 내년에 시가총액 앞자리는 바뀔 것 같습니다. 뭐 3자라든지 4자까지도 좀 개인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게임 업종 내의 탑픽은 컴투스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컴투스. 네. 이건 좀 뭐 메타버스 관련해서 또 나온 주식이기 때문에 또 많은 그렇죠. 분들이 컴투버스. 자, 그 다음에 또 내년도에 우리가 투자할 만한 주식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자율주행 쪽을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애플카의 출시는 곧 자율주행 자동차의 출시와 같은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애플이 자동차 시장에 진출한다는 것은 단순 전기차를 목표로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자율주행차 하겠다는 거거든요. 자율주행차 해가지고 그 애플카 내에서 애플의 앱스토어에서 여러 앱을 즐기고 쓰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애플카의 자율주행차의 목표인데 지난번에는 MCDEX를 말씀을 드리고 왔지만 추가적으로 이 해성DS라는 회사 상당히 좀 좋은 관심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해성DS는 이제 패키징 기판 업체거든요. 근데 이쪽은 다른 경쟁사와는 좀 다르게 차량용 반도체에 좀 특화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미 내년도 수주로 확정되어진 상황이고요. 지금 풀캐파로 완전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500억 원을 들여서 생산 설비 투자를 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삼성전자가 차량용 반도체를 키우겠다라고 좀 많은 얘기를 좀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성DS 같은 경우에는 차량용 반도체 쪽에 패키징 기판 업체로서의 성장이 내년도에 굉장히 좀 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내년도 이익 전망치가 한 1200억 정도 수준으로 좀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시가총액이 한 8천억, 7,888억이네요. 7,800억, 7,900억 정도인데 내년도에 1,200억 정도의 수준의 이익 전망치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 업체 역시도 상당히 좀 싸다라는 아직 시가총액이 많이 싸고 갈 길이 먼 회사다라고 좀 느끼고 있습니다. 네. 자, 그 시장은 참 어려운 것 같은데 말씀하시는 거 보면 또 괜찮은 주식이 또 많이 있네요. 많이 있죠. 네. 이런 종목들이 아마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나올 거고 그리고 이런 종목들이 내년도에 큰 상승을 좀 보일 거라고 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물론 이제 매크로 환경이 불확실하고 시장 여건이 좀 어려운 건 맞지만 우리가 이렇게 똘똘한 종목들을 이 외에도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잘 한번 찾아보신 다음에 연말까지 내년을 준비하는 좀 장세를 좀 만들어가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하나 있나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종목은 그 명신산업이라는 회사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명신산업이면 어떤 회사죠? 명신산업은 자동차 부품 회사입니다. 자동차 부품 회사고요. 최근에 이렇게 올해 올라온 게 없어요. 이렇게 빠지기만 했습니다. 보시면 주가가 좀 바닥권에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게 사실 자동차 업종이 이게 참
올해 내내 정말 될 듯 하다가 또 안 된 업종이 바로 자동차 업종이거든요. 다 이번에 저 워낙 증권사 모든 증권사에서 추천했다가 아주 피를 아주 크게 봤죠. 네, 맞습니다. 이게 결국은 차량용 반도체가 이제 키를 좀 가지고 있는데 이 바이러스와 관련된 부분이 이제 맞닿아 있는데 결국은 내년도에는 자동차가 이연된 수요가 분명히 좀 커져 나갈 거라고 보고 있고 특히 이게 명신산업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명신산업에는 이 핫스탬핑이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이 기술을 이용한다라고 했을 때 무게는 줄이고 강도를 올리는 건데 지금 테슬라에 지금 이 기술을 좀 납품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올해 이제 미국의 텍사스 기가팩토리 테슬라의 이제 텍사스 기가팩토리 물량을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 공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해 내에 완공을 지금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이 테슬라향 매출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내년에 명신산업 내에서 테슬라향 매출 비중은 한 60에서 65%까지 올라오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 명신산업 입장에서는 테슬라에 포커스를 맞추고 상당히 전략적으로 추진을 해왔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고성장이 좀 예상이 된다라고 좀 할 수가 있겠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왜 이렇게 많이 밀려 있느냐라고 했을 때 명신산업에는 유의할 부분이 바로 오버행 이슈가 있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가 한 1280만 주 정도 1280만 주 정도를 그러니까 상장하기 전부터 가지고 있던 물량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락업이 풀리면서 이제 블록딜을 통해서 차익 실현의 매물이 지금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올해 연말까지 했을 때는 거의 대부분의 해소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물량이 한 수기로 제가 계산을 해서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한 150만 주 정도 또는 150만 주 이내가 될 것 같은데 이 정도 물량만 남아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해소가 됐다라고 봤을 때 지금 이렇게 좀 눌려있는 주가 수준에서 봤을 때 내년도에 테슬라향 매출이 올라온다는 가정을 한다라고 했을 때 상당히 좀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명신산업까지를 제가 좀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말씀하신 이 5개의 종목 동훈하나텍, BAG, 컴투스, 해성DS, 명신산업 이거를 이제 내년도에 좀 좋게 보시는 거죠? 네, 탑픽 종목을 보고 있고 저는 글쎄요 뭐 지금 생각 같아서는 내년도에 꾸준히 팔지는 않을 것 같아요. 계속 사 모아가기만 할 것 같은데 우리 투자자분들도 한번 잘 공부를 해보시고. 근데 이번에 워낙 그 장기 투자 좋은 마음으로 시작하셨던 분들이 워낙 그 뭐라 그럴까 손실을 보다 보니까 그런 거에 이제 겁이 먹어가지고 이제 좀 수익 나면 팔아야지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되더라고요. 항상 시장의 변동성이 있어 왔던 거고.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시장을 이기는 방법은 저는 시간에 투자하는 방법이 유일한 것 같아요. 너무 트레이딩에만 집중하지 마시고요. 계좌를 2개로 나눠보세요. 내가 진짜 이 회사는 정말 장기 투자용으로 이 기업의 성장을 믿고 가져간다. 빠질 때마다 10주든 20주든 모아가는 종목이다 해서 딱 박아놓으시고요. 나는 다른 쪽에서는 트레이딩하는 종목들은 다른 계좌로 한번 이용을 한번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참 애매한 시점이에요. 지금 시장이 더 떨어질지 아니면은 조정으로 갈지 아니면은 다시 상승을 할지 올해 연말 그 마지막 장은 얼마로 끝날지 내년도에 어떻게 시작이 될지 참 다 궁금하고 다 걱정이 되는 것들이 이게 기대가 돼야 되는데 걱정이 앞서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 게 참 문제인데 어쨌건 우리가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거죠. 아직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맞습니다. 예, 미리 움츠러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유한타증권 한상혁 과장님과 함께 오늘 시장의 특징주들 그다음에 흐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방송 보신 분들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요. 그리고 또 너무 비관적으로 시장을 보면서 우리가 좀 조심을 할 필요는 있지만 또 너무 그렇게 두려워가지고 예, 그러다 보면 또 실수를 하게 되니까 하여튼 합리적으로 좀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주말 동안 이제 뭔가 대응 전략, 시나리오 같은 걸 만들어 놓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네. 네, 오늘 방송 보신 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주말 편안하게 쉬시고 또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